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회장 그리고 사회부 양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양시창 기자, 밤사이 현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밤사이에 인명 수습 작업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네. 어젯밤 9시쯤인데요. 이 소방청 등 구조당국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9명을 수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앞서 수색 초기에 비행기 꼬리 부근에서 이 객실 승무원 2명을 구조했는데 안타깝게도 추가 생존자는 없었고요. 사망자가 179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사망자 수습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에서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신분증 등 유류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소방은 대원들을 3개조로 나눠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 관계기관들의 합동 감식도 예정돼 있는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모두 140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지문으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가족 DNA와 비교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고 경위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고는 어제 오전 9시를 전후해서 발생했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보면요. 어제 새벽 1시 반쯤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서 출발했고요. 8시 54분 무안공항 상공에 도착한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상 착륙을 하지 않고 복행,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시 활주로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8시 57분에 공항 관제탑이 여객기에 조류 활동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2분 뒤 8시 59분에 조종사가 메이데이, 즉 긴급한 구조 요청을 알렸고요. 곧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네. 동체 착륙은 랜딩 기어, 즉 바퀴를 내리지 않고 기체 몸통으로 착륙하는 건데요. 이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활주로를 벗어나 한 300여 미터를 더 나아간 뒤 9시 3분 공항 담벼락에 충돌하면서 이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류 충돌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봤을 때 일단 조류 충돌로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게 큰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고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류 충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는 결론을 안 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이 세상에 다른 항공기는 조류 충돌해서 잘 내렸는데 왜 이 비행기는 그랬느냐 따지면 그때 조종사가 어떠한 판단을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걸 따지다 보면요 결국은 조종 과실이나 조종 쪽의 원인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조류 충돌이 지금 현재는 주 원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엔 기여 요인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주 원인은 다른 걸로 발생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관제탑이 경고를 한 지 1분 만에 이제 조종사가 메이데이 긴급 구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충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에 대한 그 정보를 받기 전에 네. 이미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경보를 받고 2분 뒤에 약 1분 30초 2분 뒤에 메이데이를 했다는 건요. 네. 메이데이를 그냥 바로 뭐 결함이 생기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결함이 생기고 그때 부기장과 기장이 지금 이게 뭐지? 엔진이 흔들립니다. 그래 일단 복행합시다. 복행 선언하고 자세 다 갖추고 안정이 되고 한 다음에 그때 디클레어 에머전시 그러면 부기장이 메이데이 하는데 그 시간이 2분에서 거의 3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조류 충돌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나온 것처럼 고도가 약 500피트 500m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 지점 정도에서 조류 충돌은 벌써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관제탑의 경고 전에 충돌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 어떨까요? 관제탑에서 사실 레이더에 이 조류가 무리지어서 이제 이동을 하면 그건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큰 조류 개체가 크거나 아니면 네. 대량으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는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무한공의 특징이 무한은 시계 장주, 시계 비행만 관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계기 접근한 민항기들이 멀리서부터 계기 접근해서 무한공항 근처까지 오는 거는 광주 공항 관제소에서 관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무전기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광주에서 관제하다가 무한으로 넘겨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도 또 레이더를 확인하고 사실 레이더보다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가 망원경으로 조류를 계속 관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또 조류 정보를 있다 그래서 비행기가 꼭 손상을 항상 일으키고 충돌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뭐 늦었다, 뭐 잘 줬다, 못 줬다 하기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그 무안공항 주변이 새 군집 지역이더라고요. 그만큼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할 텐데 무안공항에 관련 인력이 4명이 있고 현장에 1명씩 네. 상교대한다. 이렇게 어제 이제 국토부도 밝혔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근무 패턴인가요? 예, 특히나 무항과 같은 경우는 비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새를 이렇게 쫓는 행위가 사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리기 한 15분 전이나 이때서부터 착륙하면 사실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한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네. 국제 기준에서 조류 퇴치 장비들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그 인가를 받습니다. 국제 아이카오에서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히 운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새가 이제 만약에 충돌을 한 게 문제였으면은 이게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은 엔진이 완전히 목통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어떤 경우는 뭐 조그만 참새 정도가 들어갈 경우는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정상인 상태도 많습니다. 내린 다음에 정비사가 엔진 점검할 때 약간의 핏자국이 있네요. 새가 부딪혔나 봅니다. 하는 네.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리나 기러기처럼 클 경우에는 약간의 휘어짐 같은 게 발생이 돼서 엔진에 진동이 좀 발생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고 또는 완전히 엔진을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새 자체가 파손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엔진 브레이드가 깨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체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동체 착륙한 원인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인데 자, 3개가 있는 랜딩 기어가 다 내려오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는 다 안 내려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특히나 737 기종은 앞에만 노지 기어만 이렇게 커버가 뚜껑이 있고요. 네. 메인 기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락커만 풀어도 자중으로 내려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내려오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봐서는 실제적으로 안 내렸다고 보고요. 혹시나 내리는 시도를 했지만 완전히 내리지 않고 한 뭐 3분의 1 정도만 만약에 내려와 있으면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접혀 들어갑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실제 내리는 시도를 한 건지 네. 했는데 이제 접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는 2번째 착륙 시도 때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게 화면상으로도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차 시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내리지 않았을까요? 예, 1차 시도 때는 그 비행 경로를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의하면 네. 정상적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고 그다음에 프랩도 내리고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먼저 고양력 장치를 내리고 어느 정도 단계로 내리다가 랜딩 기어를 내리고 네. 다시 최종적으로 고양력 장치를 또 마지막 착륙 고양력 장치를 쓰거든요. 근데 그래야지만이 속도가 145나트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속도가 145까지 줄였다는 건 이미 거의 정상적으로 다 됐다는 뜻이거든요. 랜딩 기어도 내려왔었다. 예,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랜딩 기어를 내려왔지만 뭐 조류 충돌이든 이제 다른 기체 결함에 의해서 복행을 이제 비상선을 하고 복행을 할 때 그때 랜딩 기어를 다시 접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접었다는 거는 조종사 절차상 어느 게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다시 올리질 않습니다. 근데 올렸다는 거는 랜딩 기어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당시까지는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실제 유압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다시 내리지 못하는 상황과 하나와 아니면 아예 내리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종사 판단상 내리는 조작할 것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에 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건 조종사의 판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사실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왜 안 내렸냐 이렇게 아쉬움이 남죠. 근데 네. 그거는 결과를 보고 그런 거지. 우리 이제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에 들어올 때 엔진 결함이 있어도 그냥 내리면 되지. 그거 왜 그러냐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반드시 복행해서 공중에서 결함을 수정한 뒤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조종사는 그 표준 절차대로 다 수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새로운 그 분석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1차 착륙 시도 때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가 정상이었을 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1차 시도 때는 랜딩 기어가 내려왔었고 예. 다시 복행해서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복행하면서는 어쨌든 랜딩 기어를 다시 집어 넣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넣은 상태였고 두 번째 때는 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뭐라고 보시나요?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건 정상적인 건 유압 시스템에서 작동이 됩니다. 네. 그 유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펌프는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유압 펌프가 있는데요. 결국은 엔진이 정지가 되면 유압이 발생이 안 되는 식이죠. 그러면 결국은 랜딩 기어를 정상적으로 못 내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엔진이 완전히 정지가 돼도 한 엔진에서도 유압을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공이 안 됐다는 건 두 엔진 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더라도 부조종사 뒤쪽에 수동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네. 그 선이 이제 시간이 하나당 약 3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짧게는 1분 30초에서 2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비행기가 저렇게 낮은 고도로 접근할 때 보면 아예 랜딩 기어 자체 부분으로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내려서 실제 접힌 게 아니라 아예 그 시도를 할 수 없는. 그다음에 만약에 엔진이 두 개가 다 결함인 상태면 유압 시스템은 또 조종관도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조종관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유압의 보조 시스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수 손의 완력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때 부조종사도 같이 조종관을 잡고 조종을 하게 대부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조종사가 그 수동 랜딩 기어 조작을 하지 못할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워낙에 짧은 시간에 내리지 못하니까 그럴 바에 잘못 뭐 한쪽 내려오고 한쪽 안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하니까 네. 일부러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동체 착륙을 했는지 그것도 또 조종사 판단에 또 맡기는 거죠. 네. 자, 양시찬 기자, 지금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엔진 두 개가 모두 불능 상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조사로 반드시 중요하게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이 사고 상황을 보면 양쪽 엔진에 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정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 먼저 1차 착륙에 실패한 항공기가 다시 날아오른 뒤에 2차 착륙까지 시도까지 걸린 시간이 무척 짧았다는 점이 네. 있고 이 시간뿐 아니라 경로도 의문입니다.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진입했던 곳으로 다시 재진입한 게 아니고 반 바퀴 180도만 돌아서 반대편 활주로 그것도 중간으로를 통해서 급하게 착륙을 했거든요. 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급하게 이 수동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시간조차 그 여유조차 없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착륙 시도에 실패한 뒤에 길게 도지 않고 짧게 이제 선회한 뒤에 재진입한 이유도 국토부가 분석 중인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시도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보통 공항에 혼잡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네. 이제 복행을 해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5분이요? 예, 네. 그래서 15분 정도 시간을 참지 못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항상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정말 방콕에서 오는 와중에 뭐 제트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료를 더 많이 소요돼서 진짜 복행해서 다시 돌아올 연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지만 실제 그런까지도 아마 항공당국에서는 조사할 거고요. 또 다른 원인까지도 다 볼 거고 이제 활주로 중앙 지점에 사실 지나 접근한 건 네. 비행기가
들어와서 고라운드에서 활주로 지점까지 올 때 대략 1분에서 1분 한 20초 걸립니다. 그래서 활주로 끝에서 활주로 끝 때까지 갈 때 한 40초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2분. 비행기가 180도 도는데 좀 속도가 적지만 반경이 1마일 정도, 그러니까 약 1.5km에서 1.6km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돌았을 때 활주로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대를 하면 여기에 정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정대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활주로 중앙 지점이고 또 속도가 있다 보니까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강화를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증속이 되게 돼 있고 증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속도를 더 줄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비행기가 지상에서 동체 착륙 후에 가는 속도가 한 160, 170 나트 정도의 그런 아주 빠른 속도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속도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하는 네.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조종관이 사실 뒤로 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동체 착륙 후에 우리 랜딩 기어의 제동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비행기 동체와 이 활주로의 표면 마찰로 지금 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 비행기가 동체는 뒷부분이 좀 닿고 우측 엔진은 닿고 있지만 좌측 엔진은 뜨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속도가 많았고 조종사가 조종관을 뒤로 당겼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당겨져 있는 건지 모르지만 비행기가 굉장히 기수가 들려서 저항이 적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에 그 엘리베이터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제동을 시키는 그게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뭐 네. 역추진 장치도 사실 안 쓴 걸로 보입니다. 못 썼는 건지 안 쓴 건지. 역추진 장치라는 거는 엔진의 방향을 바꾸는 예, 엔진에 건가요? 이제 역추진해서 네. 실제 뒤로 나가는 바람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쓰는 장치고요. 네. 날개 위에 에어브레이크 시스템, 우리 뭐 스포일러라고 표현하는데요. 에어브레이크도 저 때는 랜딩 기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만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자동 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아마 조종사가 쓸 수 없었을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체 착륙했을 때 아니면 아예 유압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서 그걸 썼는데도 안 나왔을지. 제가 보기에도 마지막 착륙 직전에 속도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조종사 같으면 거기서 말해줘도 이 에어브레이크를 썼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 그러면 동체 착륙해서도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는 아예 작동을 시키지 않던지 시켰는데도 작동이 안 되던지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그 사항들, 어떤 그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작동되지 않았던 거는 엔진이 먹통이 되면 그것들도 다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안 했던 건가요? 엔진이 두 개가 다 정지됐다는 가정이면 그런 게 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유추해 보면 엔진이 두 개 다 결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제주항공의 동일기종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이었고요.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를 가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기내 방송에 따르면은 여객기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한다라는 기내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동일 기종 여객기고요. 기체 결함으로 회항을 했는데 당시 기내 방송에 랜딩 기어 이상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이나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조그만 것도 확대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길 거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결함을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의 연속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사고가 이상하게 날 때 계속 납니다. 그리고 동일 결함이 나는 거는 그 제작의 이제 부품이라든지 일종의 로트 생산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생산할 때 자재가 그 시간에 되면 결함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원인인 건지 아니면 우연하게 겹친 건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 네. 어쨌든
동일하게 이런 사고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항공당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출발하기 전에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예. 하거든요. 그런데 또 같은 이상으로 이번에는 또 회항을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랜딩 기어 결함으로 했다는 거는 랜딩 기어가 제대로 접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있을 때는 뭐 작동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올렸을 때 제대로 접히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바가 작동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결함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회항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동체 착륙이라는 게 사실 조종사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라는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얘기는 무안공항 제로완 쪽에 내리면 활주로 지나서 그 앞에 이제 만처럼 돼 있는 그런 바다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내리면 어땠었는가 하는 얘기도 하는데 실제 물은 이 표면 장력 때문에 돌덩이에 부딪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더 항공기 파손도 심하고 실제 항공기 파손에 의한 손상보다 이제 익수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충돌해서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익수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D층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행장이라는 거는 이 개활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비행장 쪽으로 와서 민가 피해도 줄이고 착륙 안전 지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오려는 경향과 웬만하면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비행장 쪽으로 오는 그런 걸 택할수록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비행 블랙박스라든지 음성 기록 블랙박스가 모두 수거는 됐습니다. 이제 분석 작업에 들어갈 텐데 양시진 기자, 이게 뭐 일부 훼손됐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분석 가능 여부는 오늘 확인이 된다고요? 네, 그 여부는 지금 현장에서 취재기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블랙박스 2개를 모두 다 수거했는데 그 중에서 이 비행 기록 장치의 외형 일부 손상이 된 채 수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조사의 관계자는 비행 자료 기록 장치 일부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 해독에 한 달은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네.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조사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항공사고 조사는 뭐 수개월에서 많게는 뭐 수년까지도 걸리는 가운데 이 블랙박스의 초반 분석 작업이 어떤 전체 향방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네. 만일에 이 훼손 정도가 심하다면 이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 블랙박스 해독에만 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이 한국 항공당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서 미국 조사팀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비행 기록 블랙박스 외부가 일부 파손이 된 걸로 지금은 확인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 어떤 게 좀 더 글쎄요, 중요도를 또 따진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비행 기록 블랙박스, 음성 기록 블랙박스 중에 지금 어쨌든 하나는 파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거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사고의 원인과 조종사가 어떤 판단을 했다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보이스 레코더, 우리가 말하는 음성 기록 장치가 우선입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사고 30분 전인데 지금 뭐 2시간이나 24시간짜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리 충돌 이후에 사고 날 때까지의 모든 음성 기록이 나오고 그 기록을 보면 조종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리고 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행 데이터가 뭐 한 200여 가지 이상 실리는 그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하면 분석해서 그거를 데이터화시키고 데이터화시킨 거를 애니메이션,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실제 어떤 경로에서 어떤 조작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걸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는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또 우리나라의 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상당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제작한 곳과 제작국가 또는 제작사가 더 기계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쪽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실력이 없어 보내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또 보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음성 기록 블랙박스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행히 파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분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 조사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놓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게 폭탄 테러도 아니냐, 고도가 내려오면 터지게 하는 것도 설치한 거 아니냐부터 별걸 다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확인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 해당이 안 되는 걸 제외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 엔진 결함이나 조종사의 판단 쪽으로 아마 이제 기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런 판단이 결론적으로는 떠나서 실제 그 상황에서는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아마 판단해서 그 결론은 나쁘게 나왔지만 그 판단은 맞았다. 그러면 그게 말하는 최초의 원인, 뭐 조류 충돌이라든지 엔진 결함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주 원인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주 원인이 뭐고 기여 요인이 뭐다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너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그런 결론을 찾고 싶지만 도리어 잘못 결론을 내리다 보면 또 이상한 조치가 되고 또 이상한 대안이 나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양시찬 기자, 이번 사고 관련해서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수사 상황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그 경제부총리는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정부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에게 인명 구조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또 최 대행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이동해서 사고 현장을 살폈고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 기재부도 이 무안 사고 대응 지원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이 부처 간은 정보 공유 역할을 맡고 이 예산 투입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수사 상황도 말씀대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전남 경찰청은 어제 곧바로 2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이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사망자 인적 확인을 위해서 과학수사요원과 검시조사관 131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사고가 발생한 무안 지역에 가포비상 발령을 했고요. 인접한 한평과 목포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검찰도 아까 브리핑에 잠깐 나왔지만 이 네. 광주지검은 지검장을 본부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대검찰청도 이 신속한 피해자 유족 지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장 그리고 사회부 양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